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행동이론 두 번째 시간으로 제약화에서의 극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무차별 곡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무차별 곡선은 어떤 선호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호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제약을 부과해서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고만 살 수는 없고, 어떤 우리 살아가는데 제약들이 있잖아요. 뭐 돈이 없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뭐 능력이 없다든지 뭐 체력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뭐 시간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의 유한한 자원을 표현하는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냥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의 유한한 자원의 제약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엇이 좋은지만 그냥 생각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제약,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돈, 시간, 뭐 능력, 체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고려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걸 계속 추구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그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어, 학기 초에 했던 그 효용 극대화 문제랑 사실 맞닿아 있는 거고 거의 똑같은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도입해서 그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예산 제약식과 함께 이렇게 보는 거는 지난 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겠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행동 이론 마무리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극대화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행동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행동 패턴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소비자 행동 이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약이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제약이죠. 경제학에서는 다른 제약들도 현실에서 많이 중요하고 그럴 텐데 경제학에서는 좀 전통적으로 돈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이런 거 생각을 해봐도 다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관계를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격이라는 거를 되게 중시하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수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에 되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가격과 돈. 이 부분이 이제 경제학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는 건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무슨 소위 뭐 경제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비디오 게임이나 뭐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자기가 무슨 회사를 경영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제국을 건설한다든지 뭐 아파트를 뭐 짓고 뭐 아파트를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류의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모바일 게임이든 비디오 게임이든 보드 게임이든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임들에서는 사실 보면은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게임의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게임의 주된 내용은 대체로 뭐 우리가 뭘 확장을 할지, 뭐 마케팅을 어떻게 더 할지, 이런 내용들이 보통 주된 내용이고 우리가 그냥 보통 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지, 프라이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보통 어떤 무슨 R&D 사업에 투자를 할지, 뭐 어떤 뭐 어디에 새로운 진출을 할지, 뭐 우리의 생산 과정을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로 머릿속에 쉽게 떠오른단 말이죠.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항상 어떤 어, 돈, 가격 이런 것들을 항상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고 여기서도 다름 아닌 이 소비자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소비를 하려고 할 때도 항상 시간이 들잖아요. 무슨 뭐 밥을 먹는데도 시간이 들고 노는데도 시간이 들고 어떤 걸 뭐 소비를 할 때 항상 시간이 들고 뭐 책을 사놓고서도 너무 읽고 싶은 책인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예산 제약, 돈의 제약뿐만 아니라 시간 제약과 뭐 어떤 체력이나 그런 다른 제약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제학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다뤘던 게 이제 예산 제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 시간에는 예산 제약에 집중을 해서 다른 제약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제약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재화의 조합들 중 뭐 x와 y를 각각 얼만큼씩 소비를 할지 그거에 대한 어떤 가능한 조합들이 쭉 있는데 그 조합들 중 어떤 것을 얼만큼 더 좋아하는지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A 조합과 B 조합은 뭐 같은 정도로 좋다. 뭐 A 조합이 더 좋다. B 조합이 더 좋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한 게 그런 관계를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선호고 무차별 곡선은 선호를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었죠. 예산제약은 선택 가능한 조합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은 요 식 보이시죠? 이 식 보시면은 PX는 X의 가격, 그리고 X는 X를 얼만큼 샀는지, 그리고 PY는 Y의 가격, 그리고 Y를 얼만큼 샀는지. 그럼 이 각각은 이제 말하자면은 X에 쓴 돈, Y에 쓴 돈이겠죠. 그게 이 W라고도 하고 보통 I라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어쨌든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이 X랑 Y를 사기 위해서 배정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웰스라고 해서 만약에 그냥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재화밖에 없다면은 이 이걸 그냥 웰스 자기의 부라고 생각을 해도 될 테고 아니면은 우리가 모든 재화 조합들을 한꺼번에 고려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X와 Y 재화만 고려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W는 X와 Y를 구매하기 위해서 배정된 돈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매해야 되는 어떤 재화들은 굉장히 많죠. 어떤 식으로 굉장히 많냐면은 단순히 그냥 오늘만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도 뭔가 소비를 하려면 뭔가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각각을 다 다른 재화들로 그러니까 오늘 먹은 밥이랑 내일 먹은 밥은 다른 재화잖아요. 다른 소비잖아요. 구분된 소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다 구분된 소비로서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이 우리의 스코프를 좀 좁혀가지고 그냥 X와 Y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원리 여기서 배운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이 더 많은 재화를 고려할 때도 어느 정도 성립한다. 그게 어느 정도 확장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석사 박사 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처음에 미시경제학 배울 때 이 그냥 n개의 재화가 있다고 하고서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n개 굉장히 많은 재화가 있다고 하고서 그 재화에서 우리가 어떤 효용극대화 문제를 푸는 거를 보통 그거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많이 한다면 박사도 하고 막 그런다면은 이제 그런 내용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런 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두 가지 x제, y제 두 가지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할 거는 제약 조건 하에서의 효용 극대화인데 이 선택 이건 말하자면은 선택 가능한 조합들 그러니까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선택 가능한 조합이라고 여기 이 삼각형 안에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요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 선 위에 이 파란색 선 위에 있는 점들을 포함해서 이 삼각형 안에 색칠된 부분에 있는 어떤 점이든 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을 우리가 택하는 문제를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제약서는 선택 가능한 조합과 선택 불가능한 조합을 이렇게 나누죠.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드렸었냐면은 어떤 A 점을 찍고서 그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쭉 그리면은 그거는 A 조합보다 더 좋은 조합과 A 조합보다 더 싫은 조합들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선택 가능성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이거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표현하는 바가 바로 요 직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PX와 PY의 비율에 따라서 요 기울기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W가 이 말하자면은 요 절편 값을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W가 굉장히 크면은 이 삼각형이 굉장히 클 것이고 W가 작다면 이 삼각형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뭐 X랑 Y를 사기 위해서 배정된 돈이 많다면은 이 우리가 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조합 요 셋 자체 요 집합 자체가 굉장히 넓을 것이고요. 만약에 W가 작다면은 요 선택 가능한 조합이 굉장히 작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예산 제약이고
바로 이제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은 이 무차별 곡선이랑 예산 제약이 있으면은 최적 소비가 어떤 건지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죠. 최적의 선택은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딱 결정이 돼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다익선 이 선호에 대해서 우리는 다다익선 가정을 했어요. 다다익선이 뭐였냐면은 뭐든지 좀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무차별 곡선을 쭉 그렸을 때 이 등고선 같은 이 등효용선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 이 무차별 곡선을 쭉 그렸을 때 이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효용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 무차별 곡선이 이 무차별 곡선이 무한히 쭉 있을 텐데 이 무차별 곡선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다다익선이 말하는 바잖아요. 더 바깥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대한 효용을 높이는 거는 이 무차별 곡선이 최대한 바깥에 있는 무차별 곡선 그런 점을 찾고 싶은 거죠. 이 최대한 이 바깥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그런 점을 찾고 싶은데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냐면은 요 점까지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이 직선 이 직선 보시죠. 이 파란색 직선, 이 예산 제약선이죠. 이 파란색 직선 중에 다른 점들보다 요 까만 점이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점 생각해 볼게요. 요 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점을 소비하는 것과 이 무차별 곡선을 따르면은 요 점을 소비하는 것과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소비하는 게 같아요. 효용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 효용 수준 요걸 선택하느니 그냥 요 바깥에 있는 더 바깥에 있는 요 까만 점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다 보면은 딱 이렇게 접하는 점, 이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딱 접하는 점이 나타날 텐데 그 점이 말하자면은 최적 소비선 최적 소비점입니다. 최적 소비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는 거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자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면 바로 이 까만 점에서 소비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같아진다는 거.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해서 MRS라고 했는데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S랑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런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보면은 그냥 그 점을 이렇게 MRS 우리 계산하는 거 지난 시간에 해봤죠. MRS를 계산하고 그리고 뭐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는 이제 가격의 비율이죠. 가격의 상대 가격이라고도 하고 X와 Y 가격의 비율. 요것만 알면 우리가 이 점이 어느 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 제약식은 등호로 성립하죠. 요 까만 점에서 예산 제약식은 등호로 성립해요. 그래서 이 우리는 X와 Y에 배정된 돈 중에서 일부를 쓰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아니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X와 Y제를 사기 위해서 배정된 돈은 무조건 다 사용을 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거고. 그래서 예산 제약식은 항상 등호로 성립을 한다는 거. 그렇고 이제 물론 이제 요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주의점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제약식 말고도 다른 제약식들도 많이 있다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제약도 있고 뭐 예산 제약도 있고 뭐 다른 체력 제약도 있고 굉장히 다른 제약들이 많이 있다면은 꼭 예산 제약식이 등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간 제약이 더 중요한 제약이라면은 우리는 돈이 있는데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돈이 있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소비를 못해서 그냥 돈이 있는데 못 쓸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산 제약식 하나만 고려하는 요 상황에서는 예산 제약식이 항상 등으로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을 이용해서 최적점을 찾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효용 극대화, 효용 함수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극대화 문제를 푸는 그 효용 극대화랑 같은 거예요. 그게 같다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그 효용 극대화 문제를 푸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이 식을 한번 봅시다. 이 예를 한번 보죠. 우리는 어떤 거를 극대화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요 로그 함수로 이루어진 요 효용 함수를 극대화하고 싶어요. 이 로그 함수로
지난 시간에는 그냥 로그 함수 요 효용 함수만 주고서 MRS만 계산하는 거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효용 함수를 실제로 극대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예산 제약식이 없다면 어떤 뭔가 제약하는 게 없다면은 이거를 극대화할 수 있냐면은 극대화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다시 말해서 그냥 x랑 y를 무한대로 늘리면은 효용은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무한대로 하면은 효용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은 이 효용 극대화 문제에 솔루션은 없어요. 이 솔루션이 확실히 있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제약이 있어야 돼. 이 예산 제약 하에서 이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x와 y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그런 x와 y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예산 제약이나 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효용 극대화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이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라그랑지안 이용해 가지고 푸는 게 있었고 라그랑지안을 세워 가지고 푸는 라그랑지안 함수를 세워 가지고 푸는 방법이 좀 번거롭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요 예산 제약식을 요 제약식 자체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제약식 자체를 정리해 가지고 목적 함수에 바로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죠. 예산 제약식이 등호로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 제약식이 만약에 등호로 성립하지 않고 이 부등호로 성립한다면 이게 지금 W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만약에 완전히 작다라면은 그 얘기는 우린 예산 제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 제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많이 소비를 해버린다는 건데 그냥 그러면은 당연히 이 예산 제약이 성립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냥 예산 제약이 이 부등으로 성립한다면은 우리는 x와 y를 조금 더 늘려서 효용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데 그런 상태는 만약에 그렇게 x와 y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은 애초에 우리는 효용 극대화를 하고 있지 않았던 거고 우리가 효용 극대화를 하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x랑 y를 증가시킬 수 없어야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효용 극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용 극대화 상태에서는 예산 제약식이 등호로 성립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직관적으로는 만약에 예산 제약식이 등호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원을 낭비하는 거는 우리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 제약식을 등호로 써서 요 식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y에 대해서 요 방정식을 이 등호로 됐으니까 이제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방정식을 y에 대해서 풀면은 요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요 표현처럼 y에 대해서 풀면은 풀 수 있을 텐데 요걸 가지고 바로 목적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산 제약식을 목적 함수에 반영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y가 없어졌고 요 목적 함수 안에서 y가 없어졌고 오로지 x만이 선택 변수로 남아 있게 되죠. 그리고 이미 예산 제약식을 목적 함수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산 제약식을 고려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제약 조건 하에서의 극대화 문제가 이제 제약 조건이 없는 극대화 문제로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 되죠. 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어떻게 풀죠? 미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 함수를 x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x로 미분해서 1개 조건을 도출하면 되는데 1개 조건은 뭐냐면은 1차 도함수가 0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점에서 이 목적 함수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x로 미분하면은 약간 복잡해요. 약간 복잡한데 그 원리는 사실 로그 함수의 특성을 알면은 사실 그렇게 원리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로그 x를 x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로그 x를 x로 미분하면은 x분의 1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파는 그냥 곱해져 있는 상수니까 요 지금 알파 곱하기 로그 x가 x로 미분해서 뭐가 됐냐면은 알파 나누기 x가 됐어요. 로그 x를 x로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 부분이 있는데 베타 부분에서 지금 w-pxx가 있고 그리고 나누기 py 부분이 있는데 이 로그 함수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렇게 곱셈으로 연결된 거는 덧셈으로 분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눗셈은 뺄셈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로그 w 빼기 px 곱하기 x 요거가 한 덩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 그거에서 빼기 로그 py가 한 덩이가 나올 건데 이 빼기 로그 py 부분은 이 py는 x랑 곱해져 있지 않고 그냥 x 자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y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가 되냐면은 자, 남아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베타 곱하기 여기 베타 있고요. 여기 베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w 빼기 px 곱하기 x 부분이 있는데 이 로그 모시기를 그 모시기로 미분하면은 그 모시기분의 1이라고 해서 지금 그 모시기분의 1이 여기 나왔어요. 모시기분의 1이 w 빼기 px 곱하기 x 분의 1 부분이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연쇄 법칙이라는 미분의 연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미분의 연쇄 법칙 뭐냐면은 영어로 체인 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미분을 하고 그 안에 있는 x로 다시 미분을 해서 그 값을 여기 곱해주는 게 연쇄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w 빼기 px 곱하기 x를 머시기라고 하면은 그 머시기로 한번 미분을 해서 이렇게 머시기분의 1이라는 게 나오고 곱하기 x로 또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px를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 함수를 x로 미분했을 때 나오는 1개 도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함수의 기울기죠.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우리가 찾고 싶어요. 0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 x에 대한 그냥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식을 전개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겠죠? 왼쪽에는 이제 알파 나누기 x로 됐고 오른쪽에는 베타 곱하기 px 나누기 w 빼기 px 곱하기 x 이렇게 이 식을 좀 약간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다시 뒤집었어요. 분자 분모를 뒤집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분자 분모를 뒤집을 수 양변을 동시에 뒤집는 거는 가능하죠. 우리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 위에 지금 x들이 있으니까 이 x를 한쪽으로 몰아 보려고 하는데 지금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 계산이 좀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까 일단 분모를 다 이 분수 형태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분모를 다 곱해버릴게요. 양변에 분모를 다 곱해서 이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px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변에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px를 곱해서 결국 남는 거는 왼쪽에는 베타 곱하기 px 곱하기 x가 되고 오른쪽에는 알파 곱하기 w 빼기 px 곱하기 x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제 완전 그냥 계산하기 편한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x들만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x를 한쪽으로 몰았고 x 곱하기 px를 한쪽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왼쪽에 요 px 곱하기 x는 뭐죠? px 곱하기 x는 x 재화의 소비에 사용된 돈이에요. x 재에 지출된 돈, 그렇죠? x는 얼마큼 많이 샀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고 px는 그 가격이니까 x 재화에 지출된 돈은 알파 나누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w.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w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라면은 그 중에서 요만큼 알파 나누기 알파 더하기 베타 요만큼은 x 재화를 사는데 쓰고 나머지 베타 나누기 알파 더하기 베타 요만큼 나머지는 y를 구매하기 위해서 쓴다는 뜻이죠. 그렇게 사는 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무차별 곡선이랑 이 예산 제약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최적 소비점이 어딘지를 찾을 수도 있었고 그게 그냥 얼핏 보기에는 좀 그냥 부정확해 그냥 왠지 좀 그림은 뭐 그리다가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부정확하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그림은 개념적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정확한 엄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식으로 효용 극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지금 오케이 이거를 x와 y 각각의 요런 비율로 요 알파 나누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베타 나누기 알파 더하기 베타 요런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돈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뭐 또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다시 무차별 곡선과 예산제약식 그 세계로 돌아갔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다시 한 번만 이 원래 이 효용함수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 효용함수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금 x 제화에 곱해져 있는 게 알파고요. y 제화에 곱해져 있는 게 베타예요. 그래서 x 제화를 얼마큼 더 좋아하는지를 표현하는 게 알파고 y 제화를 얼마큼 더 좋아하는지 표현하는 게 베타예요. 그래서 알파가 크면은 x 제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베타가 크면은 y 제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림을 한번 이 식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이걸 보여드렸으면 됐는데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랑 연계해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했죠. 그 MRS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기울기는 이제 x의 변화 분의 y의 변화가 이제 기울기죠. 그래서 x의 변화 분의 y의 변화에서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식을 도출했죠. MUX 그러니까 x제화의 한계 효용 그리고 MUY y제화의 한계 효용 요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효용함수 우리 요런 효용함수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MUX랑 MUY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면은 알파 나누기 베타 그리고 Y 나누기 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알파가 크면은 X의 한계 효용이 더 크다. 모든 점에서 항상 Y의 한계 효용보다 크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알파가 상대적으로 크다면은 그냥 다른 것들이 다 동일하다면은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른 값들이 다 동일하다면 알파가 클 때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를 거예요. 그리고 베타가 클 때는 기울기가 더 완만하겠죠. 우리 지금 기울기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요런 관계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요 지금 알파 나누기 베타 곱하기 y 나누기 x 요걸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크면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베타가 크면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클 때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그리고 베타가 크면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래서 그냥 요것만 놓고 이게 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요것만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떻죠? 이 알파가 크면은 이 x가 크고 y가 작아요. 그렇죠? 요 지금 x가 상대적으로 크고 y가 상대적으로 작죠. 그러니까 x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죠. 알파가 크면은 어, x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x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y를 상대적으로 덜 소비해요. 그렇죠? 여기 점이 사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 비교를 해보면 더 분명하게 보이죠. 베타가 큰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데 무차별 곡선이 완만하다는 거는 지금 y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y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x를 상대적으로 덜 소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 결론이랑 동일한 얘기가 돼요. 지금 그림이랑 수식이랑 모든 게 다 맞아 돌아간다는 거를 한번 어,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 스스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알파가 크면은 알파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x를 더 많이 사고 죄송합니다. 알파가 크면은 x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x를 더 많이 사고 베타가 크면은 y를 많이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y를 더 많이 쓴다. 모든 게 직관적이고 그림이랑 식이랑 모든 게 다 맞아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예를 요건 굉장히 단순하고 좀 티피컬한 예였는데 요런 예를 하나 봄으로써 우리가 무차별 곡선과 이런 효용과 그 효용 극대화 문제와 이런 것들의 관계 그리고 실제로 소비 패턴과 이런 것들의 관계를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또 어떤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우리 무차별 곡선 얘기할 때 네 가지 선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가지 특성 뭐였죠?
하나는 완비성, 그러니까 completeness. 이 항상 우리는 두 가지 대안이 있을 때 그 대안을 랭크를 매길 수 있다라는 완비성이라는 가정을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다다익선, 그러니까 뭐든지 더 많이 소비하면, 그러니까 이 재화라는 거는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덜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가정 하나 했었고, 또 하나는 이행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일관성이죠.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하면 A를 C보다 좋아한다. 그런 가정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 세 가지는 그냥 깔고 가는 거고, 이 마지막이 되게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좀 중요한 거다, 재밌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민감성이나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성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감성이라는 게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냐면은, 무차별 곡선이 원점 방향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특성이랑, 무차별 곡선이 그렇게 생긴 거랑,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랑 이 민감도 감소라는 우리의 그 가정이 이렇게 서로 연결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민감도 감소 부분이, 그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도 감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그 재화를 더 소비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다른 재화의 양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X를 이미 많이 소비하고 있다면 X를 조금 더 소비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의 양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Y를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X는 이제 좀 덜 좋아하게 되고 Y를 좀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X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왼쪽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X랑 Y를 함께 소비하면은 뭔가 효용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X랑 Y 각각은 다 좋아하는데 그거를 같이 소비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와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와인 중에서 이 레드 와인은 그 안에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타닌이라는 성분이 어떤 종류의 해산물과 만나면은 굉장히 심한 복통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굴 먹을 때 우리 항상 화이트 와인 마시는데, 왜 굴 먹을 때 화이트 와인을 마시냐면은, 뭐 항상 딴 거랑 먹어도 되죠. 딴 거랑 뭐 그냥 소주랑 먹어도 돼요. 근데 굴 먹을 때 레드 와인이랑 마시진 않아요. 레드 와인이랑 먹진 않아요. 왜냐면은 레드 와인이랑 굴을 같이 먹으면은 배탈 나요. 예를 들어서 이 X랑 Y가 레드 와인이랑 굴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걸 같이 소비했을 때 뭔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 않은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요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그림 보여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의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되죠? 그것도 직관적이에요. 우리의 최적 선택은 둘 중에 하나만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와인이랑 굴을 둘 다 좋아하는데 두 개를 같이 먹으면은 뭐 배탈이 난다? 그러면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 뭐 레드 와인이면 레드 와인, 뭐 굴이면 굴, 가성비가 더 좋은 걸 선택을 해야겠죠. 그걸 선택을 하고 그냥 그걸 냅다 마시거나 먹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여기 그림에 표시된 요 극단값, 여기서는 지금 Y만 소비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 지금 이 무차별 곡선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평평하고 완만하고,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Y를 소비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Y만 그냥 소비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 않은 그런 무차별 곡선, 그런 선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럴 때 최적 소비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민감도 감소라는 가정을 했는데, 그 민감도 감소라는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사실상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 않은 무차별 곡선 중에 이런 무차별 곡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 대체제 무차별 곡선이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X랑 Y는 단위만 다른, 예를 들어서 200ml 콜라랑 500ml 콜라 같은 그런 완전 대체제 같은 경우는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직선 형태로 나타난 거를 최대한 바깥으로 밀다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X만 소비하는 게 최선인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X만 소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됐든 200ml 콜라든 500ml 콜라든 그냥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걸 사겠죠, 당연히. 뭐 200ml 콜라랑 500ml 콜라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섞어서 만약에 정말 그 두 가지가 정말 완전 대체제라면은 그 두 가지를 굳이 섞어서 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가성비가 좋은 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싼 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싼 걸 사면 되는 거죠. 완전 대체제라면은 그냥 무조건 싼 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보면은 지금 싼 게 말하자면은 그 용량 대비 싼 게 X라서 X만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거를 굳이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는 첫째 많은 재화 조합에 대해서 이 두 재화가 완전 대체제나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소비했을 때 뭔가 복통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두 가지를 우리는 적당히 다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가지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뭐 책만 읽으면서 살 수 없고 밥도 먹고 책도 읽고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대체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보완 관계에 있기도 하고 그런 많은 대부분의 재화 조합들이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많은 조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두 조합이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두 재화 조합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 않다면 그때 결론은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단순해요. 그냥 극단값을 그냥 택하면 돼요. 뭐 X만 소비하든지 Y만 소비하든지.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를 하면은 그 결론이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 않은 그런 재화 조합을 고려를 하면은 그거는 사실 요 결론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그런 무차별 곡선을 고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이 최적 선택이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적 선택이 뭔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꽤 복잡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효용극대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뭐 무차별 곡선, 예산 제약 막 이렇게 개념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 문제를 고려를 해서 보니까 좀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다 했던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 선호와 행동을 연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뭘 좋아하는지 그 선호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위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고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선호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선호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겠구나 그걸 또 거꾸로 유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호와 행동을 연결을 하고 싶은데 이 합리적 소비자 모형에서는 행동 부분이 뭐였냐면은 결국 수요 함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뭐 가격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선택 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할지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말하자면 수요 함수죠. 그래서 이 예산 제약식이 변했을 때 과연 이 소비자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이 합리적 소비자는 어떤 식으로 다른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수요 함수만 딱 생각하면은 수요 함수는 그냥 우하향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문제가 사실은 더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냥 x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x랑 y 두 가지를 함께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 가격이 x 가격 px가 변했을 때 x의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기본적인 질문이겠죠. X의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가 줄어든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X가 가격이 올랐을 때 과연 Y의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뭐 말하자면 이게 보완제인지 대체제인지에 따라서 이 Y의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X의 가격이 더 정확히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X의 가격이 낮아지면은 일단 X를 더 많이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제 X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지금 구매할 여력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X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매력이 더 높아졌다는 거는 동일한 양의 X를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작아졌기 때문에 남는 돈을 Y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Y를 결과적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Y를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X를 덜 소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어떤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X의 가격이 낮아졌을 때 X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우리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가격이 변화하는 거,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거 말고도 소득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높아졌을 때 과연 X랑 Y 다 더 많이 소비할 여력이 생겼지만 과연 X를 더 많이 소비할까, Y를 더 많이 소비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배운 그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X의 가격과 소득 이런 것들이 변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소비를 바꿀지, 그냥 단순히 X를 더 소비하고 덜 소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Y를 더 소비하고 덜 소비할지,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두 개의 재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뭐 n 개의 재화를 동시에 고려한다고 했을 때 그 n 개의 재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각각 반응을 할지, 그러니까 px 가격 px가 올랐다 혹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나머지 n-1개 재화에 대한 수요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바로 느낌이 오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수학에 의존해 가지고 뭔가 논리를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학적인 이런 엄밀함 없이 그 n-1개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학에 의존해 가지고 그런 좀 복잡한 문제들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은 좀 그림과 함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px가 낮아지면은 이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이 원래 예산 제약식이 요 흐린 하늘색 선이, 얇은 하늘색 선이, 이 얇은 하늘색 선이 원래 예산 제약식이었고, 요 지금 까만 점이 원래의 소비점이었다고 해보죠. 원래 소비를 요 까만 점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X의 가격이 낮아지면은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움직여요.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움직여서 선택 가능한 집합이 훨씬 늘어나죠. 훨씬 늘어나는데 어떤 쪽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냐면은 요 X 방향에서 선택 가능한 집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예전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X 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X와 Y를 둘 다 더 많이 사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그렇죠. 그냥 X 가격만 하락했을 뿐인데 X만 더 많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X만 더 많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Y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X와 Y 모두 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 부분 보시면은 X를 덜 사고 Y를 더 많이 사는 그런 조합도 지금 더 가능해졌어요.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은 새롭게 최적점이 요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긴 하지만 X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통은 X 소비량은 증가한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냥 X의 소비가 줄어들고 Y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그 곡률과 어떤 기울기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W가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W가 높아졌을 때도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X가 감소하고 Y가 증가할 수도 있고, X, Y 모두 증가할 수도 있고, X는 증가하고 Y는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새로운 가능성들이 다 생겼고,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실현이 될 건데, 정확히 어떤 게 실현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이 무차별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일단 이 가격이 낮아지든지 이 X의 가격이 낮아지든지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죠. 아니면은 소득이 증가하든지 오른쪽 그림이죠. 두 경우 모두에 효용 수준은 증가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가격이 하락하든지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든지 그 모든 경우에 우리는 효용 수준은 높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앞 슬라이드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은 요 예산 제약식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 제약식 위에 어 어떤 무차별 곡선이 존재할 거고 만나는 점이 존재할 거고 이 최적점은 어디 요 새로운 예산 제약식 위에 있을 거예요. 요 점들은 예전에는 선택 가능하지 않았던 점들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요 새로운 예산 제약 하에서는 요 까만 점 예전에 선택했던 최적점 예전에 선택했던 요 점은 이 집합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요 삼각형 안에 있죠. 삼각형 내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 가능한 점이에요. 근데 이 점이 선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요 주황색 선 위에 있는 점을 어떤 점을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효용 극대화하는 점은 예산 제약 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그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효용 극대화 할 때 그 예산 제약식은 등호로 만족돼야 된다라고 했고 예산 제약식이 등호로 만족된다는 거는 이 선 위에 예산 제약 선 위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까만 점이 선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황색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선택을 한다는 거는 주황색 선 위에 있는 점이 이 까만 점보다 더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더 선호되는 점이라는 거죠. 더 효용이 높은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낮아졌을 때 이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소비자의 효용 수준은 높아질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든지 뭐 소득이 높아지든지 그러면은 우리 구매력이 상승해서 더 많은 재화, 더 다양한 조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고 더 그중에서 더 좋은 우리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서 효용은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함수에 대해서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수요 함수가 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수요 함수가 뭐냐면은 효용 극대화 문제의 솔루션이에요. 그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의 솔루션. 수요 함수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일단 X의 가격이 좀 높은 수준부터 X의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봐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 예산 제약선과 만나는 점들을 찾으니까 px가 낮아질수록 이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점이 A에서 B로 C로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적점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px를 바꿔가면서 무차별 곡선이 있으니까 무차별 말하자면 이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어떤 이 무차별 곡선의 지도가 있으니까 그 지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예산제약식을 바꿔가면서 이 예산제약식과 접하는 그 점들을 계속 찾는 거죠. 무차별 곡선을 최대한 바깥으로 밀었을 때 어디서 접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찾으니까 A, B, C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요 각각에서 우리는 PX랑 뭐 그런 요 우리 각각 얼만큼 소비하는지 x를 얼만큼 소비하는지 이 값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px 알고 있고 x 알고 있고 지금 x는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직선 내리 그으면은 x가 어딘지 알 수 있고 a, b, c 이렇게 직선 내리 그으면 되죠. 그래서 x가 어딘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px가 얼마였는지는 우리가 요 값들을 이렇게 변형을 시킬 때 예산제약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킬 때 px 값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 b, c에 대응하는 px가 뭐였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x랑 x를 놓고서 이렇게 식을 다시 이 함수를 다시 그려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y축에는 가격을 놓고 x축에는 이 수량을 놓고 a, b, c 점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리고 더 많이 찍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 점들을 쭉 이었더니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질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요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변화했을 때 이 소비자 선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표현하는 게 말하자면 수요함수죠. 그리고 요걸 보시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 py를 증가해 볼 수도 있어요. py를 증가하면은 요 지금 y 절편이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갈 텐데 그 y 절편을 좀 올려놓고서 똑같은 엑서사이즈를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찾아요. 그래서 점들을 여기 찍고서 또 연결을 해. 뭐 또 py를 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한 수요함 py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요함수를 또 그려볼 수도 있을 텐데 대체로 이런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py가 더 높다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 높다면은 x재의 가격이 높더라도 우리는 그 재화를 더 많이 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리고 그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예산 제약이 굉장히 딸리면은 더 못 살 수도 있긴 하지만 PY가 높다면은 어떤 재화가 굉장히 비싸면은 그 재화를 덜 사고 상대적으로 요 X 재화를 더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X 재화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만약에 PY가 낮다면 그래서 어떤 대체재의 가격이 낮다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재화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X제는 상대적으로 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지금 X와 Y가 대체제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PY가 높으면은 이게 X의 수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PY가 낮으면은 이 X의 수요가 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라는 것 자체,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 자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PX가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X의 가격이 낮아졌을 때, X를 보통 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Y가 어떻게 될지는 우린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Y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X를 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패턴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이 예산 제약이 있을 때 무차별 곡선 이용해 가지고 최적 소비점 찾는 거 그냥 무차별 곡선을 최대한 바깥으로 밀어내면 되죠. 그래서 어떤 접점을 찾는 거 요거 하나 했었고 그거랑 이제
이 효용 극대화 문제가 같은 거다. 효용 극대화 문제를 푸는 거랑 이 무차별 곡선을 최대한 바깥으로 미는 게 같은 거다. 요거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직관적으로 다 앞뒤가 맞아 돌아가더라. 그림이랑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 수학으로 푼 거랑, 그리고 직관적으로 뭐 x를 좋아하면 x를 더 많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직관이 모두 다 서로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에 X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수요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잡하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건 뭐냐면은 이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X의 가격이 낮아졌을 때 X를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X를 더 적게 소비할 수도 있고, Y를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Y를 더 적게 소비할 수도 있고, Y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그냥 뭐 일종의 케이오스죠. 그냥 뭐 뭔 일이든 막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냥 혼돈 상태로 놔두고 싶지 않고 이 가능성들을 어느 정도 좀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 가능한 레이블, 그 딱지를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게 바로 그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게 가격이 변했을 때 이 과연 이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다 딱지를 붙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딱지가 있고, 요거에 따라서 또 무슨 정상제니, 열등제, 뭐 기펜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딱지들을 붙임으로써 우리 이 다양한 가능성들, 이 혼돈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이해 가능한 형태로 좀 정리를 해두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